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이제 빅데이터 기초 수업도 벌써 13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13주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문헌을 통한 조사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때로는 중요한 정보들을 실제 조사나 실험을 통해서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문헌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주제에 대한 컨셉을 수집하거나 또는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타 분석이라든지요, 시스템매트릭 리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빅데이터 분야 중에서도 메디컬 빅데이터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도대체 문헌을 어떻게 획득할 수가 있는지 또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그 시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논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에 배울 학습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 주차는 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이제 앞으로 레포트 보고서라든지 또는 연구,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냥 실질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험 공부를 위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실 때 문헌을 어떤 방법으로 검색해야 될지 그리고 그러한 문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헌을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문헌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와 실제 문헌에 대한 내용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의 출처와 그 적시성입니다. 자,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연구윤리라든지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라든지 또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반드시 어디서 가져오셨으면 그 출처를 또 밝히셔야 되거든요. 만약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적시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적시성이란 말이 좀 여러분들 고어라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5G 또는 LTE 이런 어떤 그 이동통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동통신에 관한 연구들의 여러분들 그 출판된 연구나 아니면 그 자료들을 언제부터 거를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1950년도 거, 1960년대 정보들은 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IoT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5년 정도 그 시점에서의 정보를 서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처라고 하면 우리가 문헌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출처도 있고 비공식적인 출처도 있습니다. 특별히 비공식적인 출처를 메타 분석이나 시스템 매트릭 리뷰에서는 이것을 그레이 리서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색 문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출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출판된 서적이라든지요,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적 출처라고 하고요. 비공식적 출처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어떤 결과들, 이것을 우리가 프로시딩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위 논문도 실은 비공식적 출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부 보고서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출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차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왜 어떤 이 행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이랑 실제 어떤 행동이랑 달라지게 되죠.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것이 달라진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문헌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자, 문헌을 조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실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실패를 반복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험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걸 굳이 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표절 시비에 또 휘달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했던 거니까요. 따라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기존에 이미 시행했던 것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인지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다른 연구자가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성공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기존에 그러한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을 다뤘던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러한 실험들을 했는지를 보고 그 위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더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문헌조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자, 문헌조사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내 연구가 기존의 과학적 지식 체계에 맞는지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특히 대학원생들한테 참 많이 듣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원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초보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어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없애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근데 다 좋죠.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기존의 과학적인 메커니즘, 철저한 체계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난 10년간의 연구의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해서 그 지식 체계에 기반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가 문헌조사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자, 결국 문헌조사라는 건 시간의 소모가 굉장히 많죠. 또 반면에 특별히 영감을 주는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연구들의 추세를 살펴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또는 리서처, 연구자로서 또는 개발자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의 출처와 적시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헌조사를 시작하려면 어떤 출처가 사용 가능한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각각의 출처가 얼마나 최신의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자, 예컨대 아까 그 서두의 개요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만약에 그 파킨슨 치매를 치료하는 또는 조기 선별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과거 30년, 40년 전의 문헌을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최근래 일이니까요. 또한 이러한 주제를 만약 문헌조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출처에서 검색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파킨슨 치매니까 적어도 신경심리학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IoT 기술이 들어간다면 IT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필드에서의 어떤 문헌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구의 착상에서부터 발표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비단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연구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가 회사에 가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을 하는 일들이 아니고요. 결국은 어떠한 실험이라든지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들은 대학에 계신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비적 결과를 먼저 비공식적 청중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공식적 청중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뭐 회사라면 그 개발팀의 뭐 팀원들이라든지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국책연구팀이라든지요. 뭐 대학에 계신 연구자들이라면 대학의 연구실이라든지. 자, 이런 비공식적인 청중이지만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이 연구의 예비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걸 받게 되죠. 자, 여러분들의 성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사실 더 진보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보된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자,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게 되죠. 또는 학술대회에 꼭 발표하지 않더라도 학술 잡지, 소위 이제 학술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라는 거는 동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동료는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락되면 이제 잡지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공식적인 문헌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문 초록집에 수록이 돼서 이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중요한 연구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소위 SCI 저널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해외 저명 저널에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또 정신과학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정신과학에 관련된 중요한 아주 저명한 저널 2가지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이와 같은 그 학술지에 언급이 되게 되죠. 그럼 굉장히 연구자로서 또는 뭐 회사에 계시는 개발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은 저널에 언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콜스북이라고 그러죠. 네, 교과서에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언급이 된다는 것은 공인된 지식체계의 일부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후속 연구를 촉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된 논문은 보통 바로 이게 논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한 3년 전 정도 이렇게 전부터 계속 연구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결국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다 보면 네,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학술 저널이 굉장히 좋은 학술 저널일수록 이게 논문이 실리고 나면 바로 출판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받는 데까지도 또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출처와 비공식적인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공식적인 출처 대표적인 거는 책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지식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걸 찾아보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책이 되겠습니다. 책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있는데요. 자, 먼저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책에 담겼다는 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인 지식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 특히 교과서, 콜스북에 담긴 연구는요, 중요성과 그 질, 퀄리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구와 통합돼서 일관된 지식 체계를 형성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지식이 결국 그 시대의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연구는 거의 보편타당한 참 진리에 가까운 지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책은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책의 가장 큰 단점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새롭게 발견된 지식들이 보편타당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위치에 다다르게 되려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건
최근에 알려진 지식이죠. 자, 이러한 지식들이 나중에 책, 즉 교과서에 뭐 심폐의학, 뭐 그런 호흡기 질환 교과서에 실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 실리기 이전까지는 많은 결과가 축적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을 때쯤에는 이미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결과들이 이미 또 발표가 막 될 수도 있죠. 즉 그 내용을 우리가 책에서 본다라는 건 이미 몇 년 전의 결과 내용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기초의학도 그러하지만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은요. 1년, 2년, 3년이 굉장히 이 갭이 큽니다. 이 극간이 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알파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알파고라고 해서 2016년쯤에 우리나라에서 바둑 기사 이세돌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바둑 시합을 뒀던 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죠. 자, 지금은 그런 알파고를 개발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중단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더 이상 알파고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 시점에서 알파고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거죠. 자, 이처럼 책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담고 있지만 실은 영구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과거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대한 문헌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책이라는 거는 과거 이루어졌던 관련된 연구를 총망라한 지식의 또 총 집합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관심 주제를 다루는 최근에 출간된 책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관심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하게 되니까 책은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점은요. 결국 저자가 선별적으로 자신의 이론이나 방법론적 접근에 일치하는 연구만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책은 사람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이 상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합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자신의 이론이 정립된 아주 대가들이라면 상대방의 이론을 그 책에다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책만 본다면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논문과 다르게 동료 심사를 받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가 없이 그냥 책은 저자가 저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믿을 만한지 신뢰성 있는 사람들인지를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자, 주제에 대한 심리적인 개론서를 보거나 주제에 대한 일하는 연구자나 강사에게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은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서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개관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적인 출처는 개관 논문이 되겠습니다. 개관 논문이라는 건요, 그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논문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치매라든지 파킨슨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경도인지 장애 이런 어떤 정신과학적인 질병 연구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예시들을 좀 많이 넣었는데요. Annual Review of Psychology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논문들이 대표적인 개관 논문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비해서 주제가 덜 광범위하고요. 자, 소위 이제 덜 광범위하다는 건 스콥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비해서 좀 더 최근의 것들을 조망합니다. 우리가 논문이라는 거는 가장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들이 실려있기 때문에요. 교과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게다가 이전에 요약된 논문을 출발점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한 개관은 못 되죠. 많은 연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개관 논문 한 5년 동안의 개관 논문을 추세를 쭉 보다 보면 최근 5년 동안의 학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것들이 개관 논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된 책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가장 최근 연구만 요약한 그런 책들도 있고요. 자, 역시 책은 아까 보셨던 문헌이랑 유사한데
교과서랑 유사한데요. 다만 동료 심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이전에 보셨던 문헌, 즉 콜슬북이랑 편집된 책은 유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술 잡지 논문입니다. 이제 객관 논문이랑 다른 것은 학술 잡지 논문은 그야말로 실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직접 자신의 연구를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차적인 출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술 잡지는 특히 이제 뭐 회사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뭐 저널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어떤 저널들을 찾아보면 좋으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많은 학자들이 아마 공통된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국외 저명 학술지, 특히 SCI급 저널이나 스코프스 등에 등재된 저널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SCI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톰슨 생게이지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요즘 바뀌었습니다. 루이터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등급을 매기는 그런 인덱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스는 유럽의 엘스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랭킹을 매기는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지나 정신과학 관련돼서는 이와 같은 저널들이 있고요. 뭐 이비인후과학 관련돼서는 뭐 이런 또 저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문 보고서. 자, 보고서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죠. 나중에 회사에 가시거나 국책연구기관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보고서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집필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보고서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출판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식적인 문헌들은 뭐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들을 가지치면서 문헌을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최신의 연구 하나를 찾아봤는데 그 연구에서도 또 참고로 한 문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신의 문헌을 찾아봐서 그와 관련된 또 참고 문헌들을 그 논문에 적혀 있는 참고 문헌을 거꾸로도 찾아가는 방법들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비공식적인 출처는 말 그대로 공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실제로 출판된 어떤 인쇄물을 얘기하는데요. 자, 비공식적인 것들은 그런 인쇄되지 않은 출판물들을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서요. 자, 과거에는 비공식적 출처라는 게 좀 저작권이 약했는데 최근에는 자, 이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저작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처를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에 적혀 있는 글조차도 그 저작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비공식적 출처도 사실은 연구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건 전문가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 모임에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듣게 되면 사실 그거는 이제 출판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학술대회에서의 프로시딩지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들은 그야말로 최신의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에 자꾸 참여해서 그런 스터디들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출처를 밝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모임에 참가하지 못하면 이제 프로시딩지라는 게 뭐냐 하면 자, 논문은 정식적으로 논문집, 아티클이라고 해서 논문집으로 출판을 하는데요. 자, 저런 학술대회 같은 것들은 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묶어서 출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로시딩 페이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 출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모임은 여러분들이 학생 때나 뭐 대학원생 때 공부할 때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가가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모임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학술대회나 워크숍이라든지 심포지엄을 가게 되면 학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최근 연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가치 있는 방법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거나 아니면 아직은 프로긴 하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문가시라면 그 분야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또 새로운 지식들을 여쭤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도 다르고 또 학교마다 도서관 이용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대면 수업 때 실제로 저희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출처를 검색하는 게 효과적인지, SCI 논문들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다음에 SCI 논문들은 임팩트 팩터라고 그래서요, 이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치를 검색하는 방법까지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청중들께서는 타기관 자료 검색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해서 영어로 RISS 숫자 4U, 리스4U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만 하시면 논문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학생이 아니시거나 하시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게 됩니다. 또는 국회 도서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상 오늘 문헌을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적시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공식적 출처와 비공식적 출처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신 지견을 넓혀보시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전문성을 또 역량을 넓히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